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잡았습니다. 4%대에 그칠 것이라는 외부의 전망과 비교하면 다소 공격적인 목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합작사인 라인 야후는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이 회사에 대한 네이버의 지배력을 줄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애플에 대해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8억 유로,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EU가 애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3월 6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자, 오늘은 남국민, 김치영, 서은영 세 분의 전직 기자, 현 경제뉴스 큐레이터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감기 걸린 이유로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네. 저에게 도움이 좀 맡겨 주십시오. 네, 되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할 법한 이야기까지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은영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부터 좀 들어보죠.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내놨는데 네. 작년 초에 내놓을 때는 5%라고 하니까 야, 중국이 그거밖에 못해? 네. 좀 이상하잖아. 엄살이야? 라고 했는데 겨우 5% 맞습니다. 한 것 같고, 올해는 그래서 중국이 5% 못할 거야 이제 라고 하고 있는데, 올해도 5%는 해보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작년이랑 똑같이 이 목표치를 5% 안팎이라고 이제 정한 건데요.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긴 합니다. 그 전에도 이제 계속 중국에서 5% 안팎은 하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서 이제 예상 가능했던 수치였던 거고요. 리창 국무원 총리가 이제 어제 전인대에서 이제 이날 목표치 발표하면서 지금 상황은 뭐 기회도 있고 리스크도 있다. 근데 불리한 요소보다는 유리한 조건이 더 강해. 그래서 목표치 달성이 가능하다 이런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이번 목표치에 대한 반응은 좀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일단 이제 절대 수치만 놓고 보면 우리의 기대치는 좀 한참 못 미치긴 하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거보단 잘해야지라고 기대를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나 대외 여건 이런 것들이 사실 따라주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세계 투자기관들, 금융기관들 이제 전망치에 비해서는 너무 낙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 치고는 자신감의 근거라고 할 만한 구체적인 부양책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자감이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예. 이제 우선 수치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글로벌 투자기관들, 이제 국제 경제기구들이 대체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4%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은행이 한 4.4%, 뭐 국제통화기금도 4.6%로 보고 있고요. 근데 왜 이렇게 보느냐? 결국에는 이제 소비가 발목을 잡죠. 그러니까 중국 GDP 60% 이상을 소비가 차지한다고 하는데 지금 소비 지표가 계속 안 좋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부동산 경기 둔화도 좀처럼 뭐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지금 계속 이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 보면 사실 5% 쉽지 않은데라는 이제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 이런 우려들 다 맞아, 우리도 다 알고 있어 이런 반응이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이제 중국이 우리 봐봐 5% 안팎이라는 목표치 내놓고 결국에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5.2% 성장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당연히 가능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이제 소비 부진이라든지 뭐 부동산 경기 침체 이런 우려가 지난해에도 있었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극복 가능하더라. 그래서 중국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 기록하면서 이제 충격을 줬었잖아요. 사실 작년 말부터. 근데 연간으로도 0.2% 상승률 그쳤었거든요. 중국 물가가.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소비 지출이 좀 살아나면 하면서 3% 성장이 가능하다고 일단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가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그동안 리스크로 꼽혔던 뭐 지방정부 부채라든지 중소금융기관 부실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소도 되고 있고 뭐 취업도 증가하고 있고 전기차 수출도 봐라 우리 세계 1위 됐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작년에 이 5.2% 성장을 가능케 했던 이 동력은 그대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치는 허무맹랑하지 않다. 이런 논리로 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4% 정도를 보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5.2 또 한번 해보겠다. 그렇죠. 그러려면 이런저런 불리한 여건들을 극복할 만한 부양책이 있어야 될 텐데
중국 정부는 그럼 내심 필요할 경우는 그걸 해보겠다는 의지로 읽히기도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나온 얘기를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의지는 보이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 이제 디플레 우려가 있을 때 이제 경기를 부양하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걷어들이는 돈보다 뭐 지출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적자 재정 운용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중국의 재정 적자 목표치를 보면 GDP의 3%,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750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적자 예산을 이제 편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보다는 더 돈을 풀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작년에도 이제 중국이 GDP 3%로 재정 적자 목표 내놓고 실제로는 3.8%였거든요. 조금 돈을 더 썼다는 네. 거네요. 그런데도 부양 효과가 사실 지지부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좀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 내놓을 것을 좀 기대를 했는데 이게 좀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이렇게 목표만 나왔다는 게 좀 실망스럽다라는 반응들이 나오는 거고요. 어제 이제 개막식에서 리창 총리가 좀 자본시장에 대한 이야기 할지도 좀 관심사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중국 바깥의 투자자들은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시가 부양돼야 소비도 살아나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리창 총리가 이 자본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힘을 실어줄지에 대한 발언들이 이번에 나오면 훨씬 이제 투심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런 발언들이 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 이제 뭐 전인대 인재 막을 올린 거니까 그 이후에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여지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실망감이 너무 큰 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딱 이제 이 목표치 나오자마자 이제 언론에다가 많은 고객이 우리에게 중국 주식 시장이 충분하게 하락했는지 과도하게 내린 건 아닌지 묻는데 우리는 중국 경제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고객들한테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고 투자하라고 권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재를 뿌리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부양책을 좀 속 시원하게 내놨으면 좋겠는데 네.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게 없었다. 좀 보면서 내놓겠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투자자로서 좀 실망스럽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네. 문제는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나쁜 건 사실이다. 네. 근래 보기 드물 만큼 중국 경기가 좋지 않아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심각한 우리는 또 옆에서 온기를 맞습니다. 쬐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 신경이 더 쓰일 수밖에 없는데 글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막 이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봐도 지금 이 정도 이 규모가 커졌는데 이 5% 성장도 잘하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이 소비나 부동산 봤을 때 진짜 이 중국 경제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하지 않는 이상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정말 이미 피크 찍고 내려가는 중일 수도 있어. 이런 두 가지 이제 전망이 거의 이제 우세해요. 그러니까 비등하게 이제 다투고 있는데 어디에 힘을 실어줘야 될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원래 G2로 이제 이 중국이 올라서면서 그 이후에는 막 미국을 따라잡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왔지만 지금은 기대감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가령 2020년에 뭐 중국 경제가 미국의 거의 70-80% 수준까지 따라잡았다. 앞으로 2035년까지 우리 뭐 2배 클 거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눴는데 지금으로선 그게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전인대에서도 결국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어제 좀 약간의 예고편처럼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신품질, 고품질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예. 이게 뭐냐면 이제 결국은 이제 성장률이 둔화하면 우리나라도 늘 경제 체질 개선해야 돼, 우리 산업 구조 조정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예. 앞으로 이제 공장 돌리는 것보다 고부가 상품을 개발을 해서 뭐 AI도 해야 되고 뭐 미래 모빌리티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힘써야지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것처럼 중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하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왔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제 이제 업종이 몇 가지 거론이 됐는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처럼 이제 이미 1위 올라선 것들 뭐 이런 거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고 최근에 이제 알리테무, 쉬인 이런 회사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금 빨아들이고 있는 아주 중국의 굳건한 기업으로 좀 부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 디지털 경제도 앞으로 좀 우리 힘쓰자. 뭐 인공지능, 양자, 뭐 바이오 제조 이런 것들 앞으로 더 투자 많이 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 일단 논의가 됐는데 구체적인 얘기들은 좀 더 이제 시간이 나면서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중진국 함정에 빠지기 시작한 건데 밖에서 보기엔 그렇죠. 이게 뭐 말이 좋아 중진국 함정이지 조금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제는 망할 곳은 좀 망하고 아닌 데는 좀 아니어야 그래야 이제 그쪽으로 쏠리던 다양한 자금과 그쪽으로 쏠리던 인력들이 좀 새로운 곳으로 쏠려서 뭔가 또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 말이 바로 체질 개선이고 구조조정이고 망할 곳은 망하게 좀 둬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 아니겠어요? 조금 망하려고 하면 아유 중국 경제 난리 난 것 같습니다. 뭐 이러고 그게 다 이제 부동산 개발업체들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쪽을 선택할까요? 중국 정부가 선택하기 나름일 텐데 좀 저성장을 가더라도 망할 곳은 망하게 하고 좀 체질 개선을 해보자라는 쪽을 선택할지 아니면 아유 진짜 너무 힘드네라고 생각하고 다시 또 그걸 이어갈지 그게 고민인 건데 조금 좀 잡히는 대로 감이 좀 잡히는 대로 저희끼리도 한번 내기를 좀 해보죠 한번. 그러시죠. 어떤 쪽으로 갈지 5% 넘길지 안 넘길지. 자 김치영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네. 일본의 국민 메신저. 그러니까 사실은 네이버라는 우리나라 회사가 운영하는 우리나라 회사와 일본의 야후가 운영하는 그 서비스인데 네네. 야 한국 회사가 일본의 국민 메신저를 운영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작년 11월에 일본에서 라인앱 이용자 정보 44만 건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라인앱 서비스를 하는 일본의 라인야후, 그러니까 라인하고 네이버하고 야후라는 회사가 합병을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예. 이 회사가 지금 라인앱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고 지난 1월에 유출 건수가 44만 건에서 51만 건으로 더 좀 많아졌습니다. 예. 이용자들의 연령, 성별, 구매 이력, 이메일 이런 것들이 좀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걸 일본의 이제 총무성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행안부하고 예전에 정보통신부를 합친 것 같은 부서가 있어요, 일본에. 여기서 조사를 좀 했고 이 조사에 따라서 일종의 행정지도를 이번에 한 것인데요. 주요 내용에 우리도 이제 유출 사고 나면 재발 방지책 마련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월 1일까지 재발 방지책 마련하고 매 분기마다 대처 현황 보고해라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특이하게 앞서 얘기하신 부분이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의 정보 유출 원인 중 하나가 일본이 그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라는 걸 정보 유출 원인으로 하나를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대한 위탁 업무를 재검토하고 다시 말해서 이 위탁 업무를 다른 곳으로 바꾸든지 이게 안 되면 네이버의 지배력을 낮추라는 요구를 지금 한 것이죠. 지금 일본의 메신저 라인을 네이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인야후가 관계사인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에 일부 업무를 위탁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인정보 관리라든지 뭐 이런 걸 클라우드 서비스에 맡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보 유출이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의 제3자의 부정적인 접근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정보 관리를 제대로 못한 이 사업자를 바꾸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라인야후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국의 네이버에 맡기고 있는 이유가 결국엔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배력 때문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업체를 안 바꾸겠다고 하면 이 지배력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어서 예. 일종의 약간 강제적인 조치도 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거래처 바꾸든가 네. 자꾸 안 바꾸려고 하면 네이버 지분을 좀 줄이든가 네. 지분을 좀 줄이면 거래처가 바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네. 명분은 그거군요. 정보 보호가 잘 안 되고 있으니 네. 어떻게든 해결을 좀 해라. 알겠는데 그럼 그냥 좀 알아서 좀 잘 해보세요라고 하든 구체적인 실행 방식이야 이 회사들이 알아서 할 텐데 네. 꼭 찍어서 네이버의 지배력을 낮추라고 표현을 했다면 뭔가 안 그래도 저 얘기 좀 하고 싶었어라는 마음이 좀 들어있었다는 반증 아닐까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약간의 괘씸죄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상습법이 나드네 약간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2013년도에 170만 건의 정보 유출 의심 사례가 이전에 합병하기 전에 라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 시스템 보수 유지를 위해서 중국 계열의 뭐 위탁 업체에다 뭘 맡겼는데 여기서 중국 쪽에서 한 4명의 엔지니어가 부적절하게 여러 가지 정보를 봤다라는 게 일본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일본이 좀 난리가 났었습니다. 32차례 정도 접속해서 일본의 여러 정보를 봤다라는 게 문제가 돼서 이 당시에 일본 정부 부처들이 라인 이용을 중단하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름, 전화번호 이런 것 좀 봤겠죠? 봤어도. 그랬다 하더라도 어쨌든 중국 업체가 뭔가 일본 개인정보들을 빼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었고요. 라인이 그걸 관리를 안 하고 중국하고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 분노를 좀 샀던 문제인데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라인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일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중국하고의 위탁 업무 전부 중단하고
일본 개인 이용자 전부 모두 일본으로 다 이전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었던 상황인데 또 50만 건 정도의 개인정보 사고가 나니까 여기에 대한 괘씸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빌미가 좋게 만들어졌으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일본의 야후의 지배력을 조금 더 높이는 게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도도 약간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개인정보 문제를 가지고 지배력까지 정부가 나서서 얘기할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빌미가 마련됐으니 차라리 이참에 이것까지 조정을 해보자라는 것도 사실은 속내가 좀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 바꿔놓으면 그렇기도 할 거예요. 우리가 뭐 국민 이메일과 국민 메신저를 네. 예를 들면 뭐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하는 서비스를 쓰고 있다든가 하면 말은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약간 좀 기분도 좀 나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라인야후가 A홀딩스라는 회사가 대주주거든요. 예. 이 A홀딩스는 네이버하고 일본 야후가 50대 50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동등한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 출발하면서부터는 그 최고 경영자를 네이버 쪽에서 맡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정보가 가장 중요하고 AI를 개발하려면 그 정보가 값어치인데 그걸 모두 어떻게 보면 한국의 기업의 주도로 의해서 되고 있다는 게 일본에서 굉장히 큰 걱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사업을 하려면 역시 많은 사람들의 사용 이력이라든가 데이터가 필요할 텐데 그것도 그럼 한국 인공지능한테 맡기게 되면 불편하다 마음이. 네네. 그러네요. 표면적으로는 정보 관리 잘못했다는 건데 내부적으로 생각하면 이번 기회에 한국 기업을 좀 지분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내심까지 들어가 있는. 알겠습니다. 글로벌 사업하려면 신경 쓸 게 꽤 생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남국민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유럽연합이 애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예. 2조 7천억 원. 맞습니다. 이것도 유럽이 미국 회사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그런 얘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물론 자기들의 규정에 따른 거겠지만 그런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 이런 이유로 18억 유로,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EU가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게 첫 사례일 뿐만 아니라 일단 규모가 커서 굉장히 파장이 큰데 사실 애플 입장에서 큰 돈은 아닐 수 있겠지만 예. 대체적으로 보면 과징금 주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어떤 거가 시비가 걸린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건요. 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한 앱에서 자신들의 결제 수단만 쓰도록 강요했다.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에서 딱 어떤 앱 다운받을 때 보면 이 밑에 인앱 결제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프리미엄 요금제 같은 걸 하게 되면은 그 앱 안에서만 결제를 해야 되는데 예. 이때 거의 무조건 앱 아이폰 안에 있는 결제 수단만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를 이제 EU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결제하는 건 좋은데 결제했을 때 애플이 결제액의 30%를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세금과 비슷하게 그냥 무조건 떼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백화점의 입점업체한테 백화점이 맞습니다. 수수료 받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앱스토어를 이제 그 수수료를 정당화하는 논리인 거죠. 당신들 백화점에서는 수수료 안 내냐? 앱스토어는 더 좋은 플랫폼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온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진짜 문제가 됐던 게 2019년에 있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 업체가 스포티파이입니다. 국내에선 점유율이 높진 않지만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1위거든요. 여기도 이제 앱스토어에 입점을 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월 구독료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애플에 인앱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그렇게 큰 회사가 매출의 30%씩 따박따박 애플에 내니까 당연히 너무 아깝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거 너무 과하다 이러면서 항의를 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스웨덴에 있는 이제 EU 회원국인 회사예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아까우니까 회원들한테 여기서 결제하지 마시고 인터넷에서 우리 홈페이지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야. 거기서 우리 결제하시면 30% 할인해 드립니다. 이런 이벤트를 한 거죠. 이벤트라기보다는 유도를 한 거죠. 그 백화점에서 침대 파는 회사가 있으면 네. 고객님 여기서 결제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가서 싸면 싸요. 30% 맞습니다. 세일입니다라고 몰래 알려준. 그렇죠. 그럼 고객은 여기서 누워보고 확인해보고 감사합니다 하고 홈페이지에서 결제했을 텐데 맞습니다. 침대 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들어오는 돈 똑같고 그렇죠. 백화점 수수료 안 내면 그만이니까. 네.
그런데 애플은 당연히 정책상 이렇게 자사 플랫폼 외의 수단을 이용하는 걸 정책적으로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애플이 그러니까 스포티파이 이거 하지 마라. 너네 이거 계속하면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킨다.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예. 근데 물론 퇴출까지는 안 갔는데 어떻게 괴롭혔냐면 그러니까 스포티파이 입장에서는 이제 보안 업데이트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앱스토어에서 그거를 못하게 막고 이런 견제를 계속 해온 겁니다. 신제품 침대 좀 전시하려고 하니까 안 돼. 문 못 열어줘. 그렇죠. 여기다 이거 두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고 이제 괜히 뭐 점검 나왔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방해를 했다. 이게 네. 스포티파이 측의 주장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민감한 게 애플이 이제 애플뮤직이라는 굉장히 큰 음악 서비스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사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거 저희가 괴롭힙니다 하고 이제 EU에다 항의를 한 거예요. 스포티파이가. 예. 그 문제가 5년 만에 2조 7천억 원의 과징금으로 귀결이 된 겁니다. 야,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물론 이제 애플이 돈 잘 버니까 아유 좀 너무 많이 가져가네 하는 생각은 들죠. 물론 우리 백화점 네. 수수료 보면 저렇게 비싸 하는 얘기 할 수는 있으나 맞습니다. 그거야 싫으면 백화점 안 가야 되는 거고 네. 다른 데서 팔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팔 곳은 애플의 앱스토어밖에 없는데 사실상. 지금은 애플이 그런 논리로 막아왔는데 유럽에선 지금 그게 어려워진 게 이달 7일부터 EU DMA, EU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게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예. 여기에 빅테크를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인앱 결제 강제 같은 건 당연히 금지가 되고요. 이거를 위반하게 되면은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안 고치면 20%를 물릴 수가 있으니까 이게 순이익의 20%가 아니라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십조 원이 나올 수도 있는 규모인 거고요. 이때 빅테크 6개를 콕 집어서 얘네들은 요주의 대상이다 정했는데 바이트댄스, 그러니까 틱톡 운영사의 중국 기업 빼고는 5곳, 그러니까 애플, 구글, MS, 뭐 아마존, 메타 여기는 지정이 돼 있는데 다 미국 기업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대놓고 이제부터 감시할 거다 하면서 앞으로 더 강한 규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양쪽 다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애플 뭐 혹은 안드로이드 앱을 쓰면서 그 수수료 내기 싫어서 바깥에서 결제하게 들어오고 하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유럽이 원래 이런 규제를 치고 나가면 다른 데 따라가려고 하는데 일단 국내 직접적인 영향은 있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일단 유럽은 이런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법을 강제 집행을 했고요. 예. 무엇보다 유럽은 이제 시장이 워낙 크니까 이제 이런 경쟁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모여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